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명절들 잘 보내셨죠? 뭐 굳이 잘 보냈을 거라고 믿진 않지만 어찌됐거나 잘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 자, 사랑에 대한 동심파게 훈훈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그냥 부딪혀 갖고 지내보니까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 부모님, 동생들, 형제들 만나놓고 보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막 짠하거나 마음이 편하거나 뭐 그러지 않죠. 네. 그게 뭐냐면 아마도 우리의 애정이 진화해서 변화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사랑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망사인데 왜 사랑을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늘 설명드렸겠지만 사랑은 매우 이기적인 호르몬에 의한 착각 내지는 충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요게 아름답게 진화를 통해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몽클몽클하고 정말 감동적인 감정으로 승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진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단 열정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좋아집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상대방이 나하고 나의 열정을 받아주는 상대를 만났을 때 사랑이 완성이 되겠죠. 뭐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연결된 상호 간의 사랑은 유대감이란 걸 만듭니다. 유대감.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하고 친해지는 거죠. 친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친밀감을 기본으로 인해서 상대에 대한 헌신을 해주게 됩니다. 매우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여성이 가사를 도맡아 갖고 남편의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거, 그리고 아이를 낳고 육아라는 거, 이거 엄청난 헌신입니다. 일반적인 결혼과 애정이라는 관계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자가 외부에 나가서 돈을 벌면서 모든 종류의 유혹, 그러니까 뭐 이성적 유혹을 떠나서 돈을 쓰고 싶은 충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자제를 하면서 오로지 가장을 위해서 가장의 의무를 다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현신입니다. 처음에 둘이 만나서 사랑했을 때의 열정만 갖고는 할 수 없는 헌신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소속의 욕구의 발현입니다. 인간은 사회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항상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던 과정 중에 이제 사랑의 결말로 아이가 생겨요. 그러면 공동으로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 아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순간 남자의 그 기본적인 그 애착을 발휘하게 되는 테스토스테론이 자동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즉 아이가 태어나고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아이를 보게 되면 남성의 성욕이 감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퇴만큼 이 아이의 생존과 보육을 돕기 위한 일종의 헌신이 생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아이가 이제 저는 아이 태어날 때 분만실에 같이 봤습니다만, 그 아이가 태어나고 탯줄을 자를 때, 또는 아이가 처음 울 때, 젖을 먹을 때, 이럴 때 막 눈물이 흐를 정도의 감동을 하긴 여기 있는 중에 아무도 이해할 놈이 없네 세상에. 야, 그렇군요. 네, 그러한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 감동이 내가 착하고 아이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호르몬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은 출산 이후에 프로탁틴이라고 하는 일종의 여성 호르몬이 좀 늘고 고안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이게 보통 이 모유 수유가 끝나는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어떤 자연계의 어떤 그 일종의 신비인 거죠. 자, 이런 소속 욕구의 발현으로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습관화가 돼요. 길들여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호르몬이 나오지도 않는데 사회화된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헌신을 계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랑의 진화예요. 별거 없죠? 따져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진화한 사랑에
방식들이 나중에 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을 대하는 방식들, 육아의 방식이라든지 부부 사랑의 방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차이는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 친구가 부모 가정 밑에서 자라나는 환경 안에서의 요인이 자신이 사랑을 발현하는 방식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애착이라고 해요. 사랑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랑의 목적.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유형은 안전 애착 유형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모든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 사람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애정 표현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늘 보면 그 화목한 가정들 보면 아이들이 그 학생 때 돼도 엄마 아빠한테 꼬박꼬박 안기고 뽀뽀해주고 인사해주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그 부부 간의 관계가 굉장히 그 애정을 보이는 듯한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그런 집안은 어려서부터 그 부모가 그런 환경에서 커와가지고 안전 애정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모하고의 분리 스트레스도 적어요. 즉 엄마가 며칠 떨어져 있다든지 아빠가 며칠 안 보여도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없어도 아빠가 그만큼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가족관계, 애정관계의 애착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이 안에 몇 %나 그런 애정관계를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부 양쪽이 다 굉장히 화목하고 원만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이게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적 관계 유지를 잘하고요. 갈등 해결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안에서 사랑받고 애정받고 조직 안에서 해결사 노릇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모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을 보는 게 아마 뭐 그런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나쁜 경우로 해갖고 분리불안이 있는, 그러니까 이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안정적인데 부모하고 떨어지면 분리불안을 느끼는 불안양가 애착이라는 그 현상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유전자적인 역할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만 아이가 어머니한테 대한 의존증, 이렇게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빠라든지 엄마 쪽으로 애정 유착이 심한 경우, 즉 아빠나 엄마가 조금 그 어느 한쪽이 애정 결핍이 있어갖고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잘 주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양쪽에 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엄마에 대한 그 그리움 그리고 아빠에 대한 불안함이 상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이걸 못 견뎌 하는 타입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심한 분리불안을 느껴요. 엄마든 아빠든 한쪽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불안이 크고요. 오히려 집착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음식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해지는 거죠. 일종의 스토커 같은 형태를 발휘하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는 자신이 헌신을 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헌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힘든 유형이에요. 네, 사회적으로. 근데 이런 유형들이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기적이면서 상대의 헌신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타일러지지가 않아.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안 통해. 네. 그런 경우에는 얘는 안 되는 애구나. 애정에 관한 게 심하게 불안 애착이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 주변에서
쉽게 벌 수 있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타입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은 요게 좀 이제 드물긴 한데 회피 애착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싫은 거야.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모 없이 뭐 보육시설에서 자랐다든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든지 어렸을 때 부모의 애정을 못 받고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헌신적인 사랑을 못 받아본 타입들이 이런 타입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접근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이제 그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한테 집착해요. 자기애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한 판단을 하고 상대하고 접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안에서도 일종의 친교를 거부하는 정점을 보이고 특히 남녀의 이성관계에 대한 거부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성적 욕구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죠. 섹스리스가 돼요. 그러니까 섹스를 한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 이제 본인이 상대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애착이 전혀 안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섹스에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변에 이런 사랑의 방식에 있어서 애착 중심적으로 3가지 유형이 있다. 근데 이기적인 스토커 같은 애들이 60%,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원만하게 잘 보듬어주는 사람은 30% 이하, 그리고 혼자서 솔로로 노는 애들이 10%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 애정관계를 판단해 볼 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성향으로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쟤는 왜 저럴까? 나 같으면 안 그러겠는데 요거 삑!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맞춰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관계 안에서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거나 연애할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거든요. 선만 지키면.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한 정의가 그러면 주는 게 맞나요? 받는 게 맞나요?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비율이 받으려고만 하는 애들이 2배 많잖아.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겁니다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많죠. 사실은 거꾸로니까. 왜냐면 지들이 받으려고 세상에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볼 때도 말이죠. 막 이기적으로 막 저렇게 자기 욕심대로만 차리려고 하는 사람은 거부감이 생겨. 왜? 내가 볼 때도 불편하거든. 나도 받고 싶은데 제가 받으려고 독점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편해지는 거지.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드라마를 꾸밀 때, 사회 조직을 꾸밀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주려고 하는 척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주는 것처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안심을 느끼게 되죠. 아, 나는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하고 관계를 받아들이면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는 교환지향성이라고 해갖고 방금 말하는 받는 데 익숙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주는 사람은 왜 주느냐는 거지. 받는 놈은 이기적이라서 받고 싶지만 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는 이 너와 나의 관계가, 우리 가족의 관계가, 우리 회사 안에서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공동체 지향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주는 사람에 능숙합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조직이 그나마 갈등 없이 좀 풀어져 나가는데 성격으로 리더 뽑는 거 아니니까, 애정관으로 리더 뽑는 거 아니니까 이게 좀 힘들죠. 네. 그리고 이러한 이제 2가지 성향 하에서 이러한 유대 관계를 얼마나 유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큰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 관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나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성향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 이거지.
주는 성향이 충분한 사람이면 아무리 요구해도 줍니다. 나는 넉넉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적은 사람한테 계속 주세요 주세요 하면 처음엔 좀 주다가 나중에 지쳐버리죠. 그럼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열정이 끝나면 그냥 바로 땡이거든. 짧게 잡으면 2달, 길게 잡으면 2년 정도 걸린다라고 실험을 통해서 일단 그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갑자기 우리 음악하는 친구 생각이 나나요? 네. 36년째 아내를 사랑해 이런 말들은 나는 솔직히 전혀 안 믿는다는 거지. 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랑이 상실되게 되면 사람들한테 더 위험한 금단 현상이 온다는 거야. 사랑의 상실이 부르는 금단 현상. 그래서 첫 번째로 두려움과 불안, 걱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친밀해지고 싶은 욕구를 늘려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애정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순탄하고 원만한 거는 그 관계를 오히려 더 일찍 쪽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약간 파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뭔가 두려움, 분리에 대한 두려움. 갑자기 연락을 막 2주, 3주씩 안 해버리고 전화도 안 받아. 톡도 씹어. 뭐 이런 분리에 대한 불안함이든지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변했나? 뭐 이런 걸 느낀다든지 뭐 요런 거. 그다음에 이제 상대가 갑자기 아팠어. 또 사업이 망했어. 또 좌절했어. 힘들어해. 뭐 요런 등을 통해 갖고 상대를 걱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러한 걱정을 통해서 이 유대관계가 깨질까 봐 걱정하며 친밀감이 오히려 더 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의 결정, 결혼의 결정 또는 임신의 결정 같은 게 원만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가는 과정들보다는 뭔가 관계상의 위기가 생겼을 때 이러한 결과가 더 쉽게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막 사랑의 끝에 가서 결혼한 게 아니야. 결혼하면 이 사랑이 깨질 것 같은데 요럴 때 결혼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오히려 내부적으로 많다는 거죠. 스스로 한번 결혼하신 분들은 반성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결혼했나? 네. 대부분 물어보면, 에휴, 내가 이 남자 살리려고. 뭐, 요런 식으로 추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그겁니다. 두려움, 불안 또는 걱정이 오히려 애정관계를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리가 있는 상황에서 애정관계를 확인하게 되면 그 분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내가 부도가 나서 막 힘든데 상대방이 괜찮아. 난 당신 돈 보고 사랑한 거 아니잖아.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이거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들으면 스트레스가 확 떨어져. 그거 이상의 마약이 없어. 그럴 때 그럼 나랑 결혼해줘. 했을 때 그럴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넘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지. 아무튼 이 사랑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일으키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작용을 하게 되고 이 사랑뽕을 이런 식으로 한번 맞게 되면 자꾸 사랑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뽕이라는 게 처음 맞을 때만 좋은 거지 뒤로 가면 갈수록 강도가 똑같은 투여량을 줘도 효과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스트레스를 낮추는 기능을 하는데 나중엔 이게 점점점 효과가 좀 줄어든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에도 좀 잘 참고 잘 참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심성이 상대방의 공동체 지향적인 분이다 라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헤어진 관계 안에서도 이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가 없어진 거잖아. 막 어려울 때 호소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헤어지고 나서 그런 사람을 다시 찾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결코 헤어졌다 다시 만난 관계 안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예전 같은 그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재결합은 불가하다. 말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문제는 요게 이제 오늘날 같은 사회구조 안에서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혜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혜택인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랑들이 많아요. 안 받아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갖고 있는 이상향이라든지 지향점이 다른데 무조건 내가 신세경이나 아이유를 좋아한다고 해서 맺어지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난 너무 높게 와서 문제지만.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대한 본인의 이상하고 사랑이 맞지 않는데도 그걸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사랑고자들이 생겨나는 거지. 사회적 사랑고자들이. 그래서 이게 오늘날 범사회화 기능 중에 굉장히 큰 장애 중에 하나예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게 안 된다는 거야. 너 무슨 차 타니? 연봉 얼마니? 부모님 뭐 하시니? 이거에 따라 가지고 애정 관계가 결정되는 취사선택 좀 심한 말이고, 애정의 선택에 대한 조건들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이 애착할 수 있는 상대한테 더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토커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 40, 50대에 아이돌 바가 되기도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 하나 붙들고 그거 끌어안고도 사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사회화에서 잘못된 애착의 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애착 관계를 적절하게 끊어줄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지를 좋아했어. 좋아하는 거 괜찮단 말이야. 근데 내가 수지를 너무 사랑했는데 수지가 갑자기 이 김동욱이랑 13살 차이인데 둘이 연애를 한다고 공식 발표가 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걸 분노해갖고 수지를 뺏겼다는 마음으로 수지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수지를 때려치고 딴 데로 옮겨야겠다는 아이디어로 바꿔 탈 수 있는 이러한 유연성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아이디어로 바꿔 탔더니 17살 차이란 장기하랑 또 연애를 한대. 그러면 신세경으로 바꿔 타는 거. 이런 방식으로 본인의 집중되어 있는 애착을 다른 쪽으로 유연하게 옮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영영 사회화되는 거고 영영 빠돌이 돼가지고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60, 70이 돼도 내 사랑은 수지야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눈판 사진 보내고 면도칼 보내고 이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혹시나 이제 자녀분들 중에 이런 이제 그 아이돌 바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억지로 뜯어놓으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다른 걸로 바꿔탈 수 있게 바꿔주면 돼. 이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회하는데도 크게 위험성 없이 이걸 갈아탈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방적이고 위험한 집착이 계속해서 깊어지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게 애정관계 훈련에서 사실은 제일 필요하다는 거죠. 즉 사랑을 하는 방식보다는 사랑을 그만두게, 사랑을 상실하게 하는 방식, 사랑을 다른 걸로 바꿔가는 방식에 대한 훈련이 돼야 오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행보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랑과 전쟁이죠. 자,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불륜과 질투 왜 생겨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 이거 약간 신구 선생님 된 느낌이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사랑의 사회적 분석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본방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상생커머스 송작가 TV몰,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합니다. 신선한 제품, 다양한 상품 집에서 바로 받아보세요. 직접 먹어보고 수확하며 깐깐하게 고른 거 다 아시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일단 한번 잡숴봐. 일단 잡숴봐.